불참 네, 스크린 잘 보이실까요? 네, 시간이 되어서 강의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하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도슨트라노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오늘 서울에서 또 왔는데 서울 정말 더웠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겠는데 강릉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서울은 더 덥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강릉 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서울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와 두 번째 만남 제 2강이고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4년 3월 30일 일본 교토에 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판결문이 뭐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판결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판결이라고 하는데 한번 판결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민족 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신독했으며 친구 강화 등에 의해 대단한 민족의식을 갖고 내선의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은 원망의 뜻을 품고 있었고 조선 독립의 의지를 품어 망동을 했다. 3월 31일 교토지방재판소 판결문 중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판결문이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민족학교 교육을 받았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신도 민족의식을 대단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고 내선의 차별 문제. 자, 여러분 여기서 내선이 뭘까요? 그렇죠. 일본과 조선의 차별 문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은 원망의 뜻을 품고 있었고 조선 독립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품어서 뭔가 행동을 했다고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바로 저항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받고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죄로 이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네, 신윤동주의 사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사진이랑 조금 다른 사진이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진은 또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네요. 우리는 항상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은 학생 시절, 더 어린 학생 시절의 사진을 봤는데 이러한 모습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윤동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거. 네, 여러분께 짧은 영상을 한번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너무 밝았어요. 신기 제목이야.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 어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 가장 윤동주다운 제목 좋은데? 좋아요. 그럼 그 제목으로 정한 거야.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하는 씨. 난 희망으로 도착하자. 윤동주다. 네, 2018년에 이제 제작한 영상이긴 한데 이제 이 작품이 강릉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는데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광복을 맞은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80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창작 가무국,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제 노래와 춤이 이렇게 곁들여진 극이 강릉 아트센터로 옵니다. 보시면 이제 제목이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달을 쏘다라는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윤동주가 쓴 수필의 제목입니다. 네. 연희전문학교에서 쓴 수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수필의 제목을 따서 이렇게 창작 가무국의 제목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나왔지만 여성이 나오잖아요. 이제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허구의 인물이 좀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과 어떤 이제 극을 위해서 좀 허구가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서 감동과 흥미와 또 역사적 사실을 함께 담은 그러한 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윤동주에 대해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프로필을 제가 시인 윤동주의 프로필을 잠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시인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였고 또 작가였습니다. 북간도에 있는 명동촌이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요. 또 그곳에 있는 명동소학교, 서울에 있는 명동 아닙니다. 명동 칼국수 있는 명동은 북간도에 있는 명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동소학교 졸업하고 은진중학교를 잠깐 수료를 했다가 평양 숭실고등보통학교 거기를 또 졸업을 하고 잠시 또 길림성에 있는 광명중학교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성,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를 또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리쿄 대학에 있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도시샤 대학,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는 대전을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일본 제국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역이. 그래서 한눈에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맨 처음에 지금 여기 북간도라고도 부르고 동간도라고도 부릅니다. 북간도에 있는 이제 명동촌에서 태어났고 은진중학교를 다니다가 숭실중학교,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로 옵니다.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로 왔다가 사실 이제 다시 길림성 쪽으로 가거든요. 갔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이라서 표시가 안 됐고 나중에는 이제 연희전문학교로 왔다가 여기를 졸업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여기서 리쿄대에서 교토 도시샤 대학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보시기 쉬우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 독립운동가를 보신 분 계세요? 어디 매체에서? 한 분 계세요. 그쵸? 두 분 계세요. 되게 좀 낯선 인물이죠, 우리에게. 우리는 막 독립운동가 하면 윤동주, 김구, 유관순, 안중근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송문규라는 인물은 우리가 조금 낯선 인물이에요. 근데 윤동주 시인을 알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사람도 명동촌에서 출생했고 어떤 공부를 했던 루트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거의 똑같고 마찬가지로 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송문규라는 인물은
윤동주의, 그러니까 송몽규의 어머니가 윤동주의 어머니와 자매예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연도도 1917년으로 같아요. 근데 석 달 차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라는 인물과 송몽규라는 인물은 거의 형제처럼 지냈어요. 고정 사촌인데 둘이. 네네네, 고정 사촌. 네. 그래서 네, 고정 사촌인데 또 형제처럼 지내면서 동시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윤동주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입니다. 송몽규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을 하면서 동아일보에 이렇게 꽁트를 썼어요. 숟가락이라는 꽁트를 썼어요. 근데 왜 숟가락? 제목이 약간 의아하시죠? 근데 그때 일제강점기 때 스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숟가락조차 뺏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숟가락이라는 꽁트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935년, 지금으로부터 지금 25년이니까 네, 엄청 오래됐죠? 네. 송몽규의 신촌민의 당선자 이제 술가락으로 돼 있네요. 그 당시에 숟가락을 술가락이라고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근데 그 일본이 숟가락조차 이렇게 뺏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해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꽁트를 썼었고 당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당선되는 것을 이제 윤동주가 곁에서 보고 나도 글을 열심히 써야 되겠다. 라고 이제 또 문학에 대한 불을 또 이렇게 마음에 막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을 또 훨씬 더 자주 쓰게 되고 글의 날짜도 이렇게 쓰면서 서로 약간 시너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이제 영향을 끼쳤고 또 나중에는 이제 같이 유학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을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 송몽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인이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일본 군대의 그러한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군관학교에 가서 어떤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하려고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윤동주는 사실 무장 이제 독립운동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어떤 시를 통해서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면 조금 더 약간 급진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송몽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송몽규와 윤동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석 달 간격으로 태어나서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고 거의 평생을 동반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같이 일본에서 유학했고 같은 도시에서 같은 사건, 같은 죄목으로 얽혀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감옥에서 구역하다가 19일 간격을 두고 나란히 옥사했습니다. 윤동주가 먼저 숨을 거두고 그 뒤에 송몽규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참으로 평생을 두고 생과 사를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윤동주 연구에서 송몽규라는 인물은 도저히 빠뜨릴 수 없는 존재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윤동주 평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이 평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6년에 개봉한 동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강하늘이 나오는 이제 강하늘과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윤동주와 송몽규를 각각 연기했는데 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물론 허구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관계를 잘 그려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볼륨 조금 올리면 괴로워했다. 네. 잠시만요. 그럼 조금 올리고 싶을게요. 죽는 날까지 괜찮으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미안하도 어디 이승이가 있다니까! 낸자 이승이가 있다니까!
계속 쓰라. 총 내가 될 거니까. 두려워할 거리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을 패할 뿐이라는 사실이 뭘까? 한국 쉬쉬도 그나라 날건 쉬쉬도.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 너무 좋아. 네, 마지막에 저는 조금 약간 주사를 맞는 장면에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방금 보신 영화 동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그 왕의 남자 아시죠? 광대 나오는 연상구 나오는 그 영화를 이제 제작했던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윤동주를 또 그의 작품이나 삶을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동주는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명동촌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이 명동촌이라고 불리진 않았는데 한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간도로 이주를 하면서 동방을 밝히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제 한인들이 명동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도에 위치해 있는데 간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서간도, 북간도, 그러니까 북간도를 동간도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명동촌이라는 게 딱 이 한 군데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합쳐서 명동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를 하게 됐을까요? 네, 일제가 괴롭혔기 때문에 간도로 이주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 작품 보셨을까요? 네, 박경미 토지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학 작품 저는 토지라고 꼽고 박경미 선생님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지의 2부 이제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서희가 네. 지도를 다 데리고 네, 맞아요. 명동으로 네, 맞아요. 용정으로 가요. 용정에서 불이 나는 걸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최첨단 댁에 조중구가 들어오잖아요. 못된 조중구가 들어와서 막 서희를 못살게 굴고 그래서 그리고 못살게 굴기도 하고 일제의 그런 탄압과 수탈 때문에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간도 용정으로 떠나고 이제 화재가 나는 것부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제 수탈이 굉장히 막 극심해졌습니다. 동양 특식 주식회사가 그때 막 진행이 되면서 더 수탈이 심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제 수탈을 피해서 이렇게 간도로 가려고 했는데 간도라는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리고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간을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개간을 해서 살기가 좋았던 거죠. 그때 함경도 지방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한몫을 해서 사람들이 이 간도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또 지리적으로 가깝죠. 두만강 안복강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도 이동하기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도로 많이 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초창기에 한국 사람 한인들이 이미 좀 이렇게 빨리 가서 정착을 좀 해놨고 우리말로 지금 말로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인프라를 조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가면 좀 살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것이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중국 북간도 지역의 한인의 문화교육의 중심지라고 명동촌이 이렇게 지칭이 되는데 이 밑에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치정, 남유원, 김하규, 김약연이라는 이제 이 4명의 인물들이 이제 평안도 쪽에서 살다가 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이제 이 4사람의 가문들, 식솔들을 이끌고 약 140명을 이끌고 이제 명동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명동촌은 원래 중국에서 부걸라기라고 불렸어요. 부걸라기가 뜻이 뭐냐면 비둘기바위라는 뜻입니다. 네, 비둘기바위, 비둘기바위라는 뜻인데 이 부걸락에 가서 엄청난 땅을 사들여서 이 140명이 이제 각자 약간 이렇게 동네 한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네 동네를 이렇게
자기의 식소들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그 네 동네를 이제 합쳐서 명동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강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야견이라는 인물입니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또 나중에 이제 목사로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김야견이 또 이제 윤동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어머니가 이 김야견의 여동생이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 김야견에게 외삼촌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왜 강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느냐? 일단 김야견의 업적을 보면 나중에 그 윤동주가 교육을 받았던 명동학교를 이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세웁니다. 이제 명동학교 이전에 이 사람 말고도 김야견 말고도 이미 세 사람이 같이 간도로 갔잖아요. 세 리더들이 간도로 갔는데 서정의숙이라는 이제 학교를 다른 인물이 세웠어요. 최초의 신식 근대식 학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리더들도 서당과 사수, 기숙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김야견이 그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명동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야견은 그 명동학교에서 교장을 맡아서 후학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또한 김야견은 간민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 간민회가 뭐냐? 딱 들어도 간도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모임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간민회. 간도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자치권이나 권리를 이렇게 권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간민회가 자치권, 중국에서 자기네 이제 고유한 자치권을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원세계 아시죠? 네, 원세계와 이렇게 딜을 해서 자치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김야견이라는 인물을 간도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서 이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후학 양성도 했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야견에 의해서 명동학교가 세워졌고 명동학교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인터. 네, 이때 모습 굉장히 크죠. 저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리고 건물이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를 합쳐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명동학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바로 훈춘 사건이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제 일본 제국의 자작극 사건입니다. 어떠한 자작극을 벌인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이 이 간도 지역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 영토로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간도에 군대를 보내서 조선인들을 이렇게 누르려는 그러한 이제 정당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인은 마적단을 매수를 해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을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 즉 간도 지역을 무력으로 진압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소행을 자기네가 마적단을 이렇게 매수해서 공격한 건데 이 소행을 조선인들,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소행이다, 불량 선인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야지 자기네가 이제 군대를 보낼 명분이 정당한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훈춘 사건이 진행이 됐느냐? 네,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인 그 당시에 사진이 많이 나와서 좀 잔인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용한 오전, 중국 지림성 훈춘시가 한순간에 불가능하 되었습니다. 중국 마적단 400여 명이 훈춘시에 있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조선인이 가담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 훈춘을 습격한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1920년 6월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일본군 사이 벌어진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독립군. 이 전투에 패한 일전은요, 이를 꽉꽉 걸면서 이 독립군 속탕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운 계획은 간도 지역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 자, 여기서 불령선인은 말 그대로 일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인, 당시를 보자면 독립운동가들이었겠죠. 이 만주 지역에 출병시킬 명분이 없었던 일제, 결국 중국 마적단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아주 잔인한 자작극을 시작하는데요. 일제는요, 이 마적단에게 일본 영사관과 상가가 있던 훈춘을 공격하라고 돈을 주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춘에게는 끝없는 총소리와 불로 휩싸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놀랍게도 일본인도 사망자에 포함됩니다. 사건의 조사를 마친 일제는 훈춘 사건에 러시아 적군, 중국군, 그리고 불령선인 포함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국민 보호령을 구실로 기다렸다는 듯이 만주 지역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출병시킵니다.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그 명분은 거짓 명분인데 말이죠. 이 만주 지역에 도착한 일제는요, 이 지역의 무고한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이고 학교와 민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훈춘 사건을 통해 괴물이 되어버린 일본군, 그들과 독립군이 다시 만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청산리. 이제 청산리 전투의 서막이 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일제는요, 한인들을 탄압을 하면서 당연히 명동학교도 탄압을 했겠죠. 그래서 이 명동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선 독립군의 소굴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건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훈춘 사건의 그 당시에 이제 사진들을 나타낸 거고, 또 이 명동학교가 좀 잔인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명동학교가 어땠냐면 정말 한국만 배우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외국어도 가르치고 독립의식도 고치를 시키고 민족 교육도 시키면서 군사훈련도 같이 이렇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선 독립의 소굴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조선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1200여 명이 17년간 동안 12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독립지휘자,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정말 독립운동의 요람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을 자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휘젖은 만주 땅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사의 한 페이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그러한 이제 훈춘 사건이었습니다. 2달 동안 약 3,600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고 너무나 많은 학교, 집 파괴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의 소굴, 이 명동학교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고 학교가 강제 폐교됐고 교장도 투옥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투옥이 되었고, 그렇지만 1000명이 넘는 애국 청년들을 배출했던 너무나 자랑스러운 명동학교였고, 그 뒤에도 잠시 폐교되었지만 또 명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윤동주 시인이 명동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러한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도 윤동주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호는 해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해자를 쓰긴 했지만 이제 그 부모가 윤동주에게 이렇게 부여했던 뜻은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에게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동촌에서 자기 외삼촌이었던 김약연에게 이렇게 교육을 직접 받으면서 민족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명동학교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진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생가사진 잠깐 볼까요? 네,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한도에 있는 만주에 있는 윤동주 생가인데 30위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입장료 무료 아닙니다. 30위안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바로 윤동주가 태어난 생가고 이제 우측에는 서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서 윤동주 생가도 방문하고 이제 뭐 어떤 독립운동의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은진학교도 가고 잠깐 뭐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다시 길림성 갔다가 다시 이제 가기 전에 평양 숭실중학교를 먼저 갑니다. 네, 길림성으로 다시 가기 전에 평양 숭실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평양 숭실학교에 진학을 했냐? 여러분께서도 숭실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숭실대학교, 뭐 숭실고등학교도 제가 있다고 알거든요. 남고인데 그러니까 숭실학교 하면 드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윤동주가 기독교적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적 사상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 이제 숭실중학교가 적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숭실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문익환과 함께 또 진학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문익환, 네, 오른쪽은 윤동주 모습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진학을 했는데 1936년 1월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굉장히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들 많이 보셨죠? 네,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고 숭실중학교 또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숭실학교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숭실학교 교장이었던 조지스난 맥큐 교장은 이것을 거부해가지고 강제로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 인가가 취소가 됐고요. 당시 이제 평양 숭실학교의 모습인데 학교가 이제 강제로 학교 인가하지 않고 학생들은 또 동맹 휴학을 하고 교장님에 따라서 학생들도 이제 이거는 나는 신사참배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같이 동맹 휴학했고 윤동주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명동촌에서 태어났다는 것부터 김약연은 그러한 조카였다는 것부터 이미 성장할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민족의식이 너무 투철했던 거예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독립에 대한 이미 가치관이 서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 잠깐 이제 쉬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길림성으로 잠깐 갔다가 또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연희전문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연희전문학교 또한 또 미션스쿨이었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는 의사가 되길 바랬대요. 윤동주 시인이 의사가 되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 의사가 생각났어요.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네, 정말 적자 내면서까지 한 사람 살리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 이국종 교수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윤동주가 그 이국종 교수처럼 엄청 셌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엄청 희생적인 의사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윤동주는 그러니까 문학과, 오늘날의 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문학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외국어도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쇠렌 킬케오보르라는 이제 철학자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덴마크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각을 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고. 실존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실존해서 그렇죠. 맞서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철학자였고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그냥 그래 이런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론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 교리를 자기가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그러한 삶을 실존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러한 이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킬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시를 보면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윤동주의 시를 보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맨 마지막 항상 마무리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킬케고르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라고 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희전문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많은 시를 정말 우리가 아는 대표작들을 윤동주가 많이 썼는데, 당시에 이제 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더 강조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벌어진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 함은 조선어를 선택으로 만든 거였어요. 조선어를 선택으로,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 거였고, 당연히 관공서나 학교에서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38년에서 한 5년이 더 지나서 1943년에 이제 4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때는 아예 이게 선택이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금지를 했어요. 학생들이 조선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아예 금지를 하고, 밖에 나가서 조선어 써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하려고 그러면 팔지 말라 그러고, 전화도 조선어로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조선어 말살 정책이 굉장히 점점 이렇게 더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 같은 그런 시들을 남겼었던 거죠. 조선어 말살 정책에 관한 또 영화 영상 제가 또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조선語が禁止されたのは以上だね。朝鮮語学会で朝鮮語の辞典を作ったと言った。 좀 들어있어.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사고 쳤으니까? 아,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네. 저런 사람을 상실해 드리니까.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시질 않나? 가나다는 모르죠. 그를 알아야 신문하죠. 요. 앞으로 한 장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읽고 쓰기 다 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말이죠. 말? 사춘기 수준만 해도 4년은 넘게 걸리는데요. 저걸 언제 다쳐? 나이가 그리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다들 좀 나와보세요. 의성이시죠? 경영입니다. 아위 다시게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조선어 자체를 아예 못 쓰게 한 그런 시를 보니까 아마 4차 조선 교육령, 그러니까 조선어 말살 정책이 더 심각해졌을 때 이제 상황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3차 때 학교 명칭을 다 일본어로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된 거였고, 제가 이 말모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거든요. 보면서 이 윤계상이 연기한 인물이 누굴까라고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흥로라는 인물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사진을 싣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뭐 당시에는 우리 말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언어학자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정치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사진을 넣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언어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민족의 혼을 정말 말살시키려는,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이러한 그리고 의도를 가진 정책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윤동주, 자화상이라는 시를 또 썼습니다. 1939년에 쓴 시인데요. 오늘 수업 조금 특별하게 가려고 해요. 여기 스크린에 뜨는 시를 여러분께서 나눠서 읽어주셔야 돼요. 약간 옛날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간 같은 문학 시간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추억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말을 하는 거랑 우리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몇 분단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무슨 순서요? 아 여기 순서대로 그럼 빠르게 가볼까요? 한 줄씩 마침표 나올 때까지 한번 쭉 한 문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화상 윤동주 삼호통일을 돌아 논가 외따누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네 뒤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어가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929년 9월.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어차피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꺼냈다가 젖히지 마시고 아니 전 공평한 거 좋아합니다. 아마 시간 좀 나와서 다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 기회가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자화상 읽어주셨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 이렇게 잘 이렇게 감성적으로 읽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감성적으로 읽어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를 찍는 거냐 단성이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여기 아마 녹화가 이제 됐을 거예요. 녹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편집해서 어떤 좋은 영상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자화상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오물이 있습니다. 오물은 마치 이제 거울과 같은 존재죠. 나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사나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윤동주 씨, 자기 자신인 거죠. 근데 이 사나이가 밉대요. 왜 미웠을까요? 자기가 학생이라서 아무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되게 자책하고 그런 것을, 그런 감정을 밉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밑에 가엾어진대요. 불쌍해요, 한편으로 약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워집니다. 이 위에 그리워집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워집니다, 가엾어집니다,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밉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내 자신도 인정을 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수필이 나와요. 달을 쏘다라는 수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동주가 연희정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달을 보면서 이렇게 쓴 약간 자전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수필인데 여기서 달은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시적인 영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 수필 달을 쏘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암울한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필 달을 쏘다를 또 썼고요. 이제 마이크를 또 다시 킬 준비가 되셨죠? 네, 켜주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부터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당에 걸렸습니다. 성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년 5월 31일.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낭독하신 분이 항상 남자로 끝나서 우연히도 또 그렇네요. 네. 우연히도 참 그런데 십자가라는 이제 작품은 자기 예수처럼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쫓아오는 햇빛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입니다. 꿈, 이상, 자기가 바라는 거. 근데 그 햇빛이 교회당 꼭대기 첨탑에 그 십자가에 걸려있대요.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내가 손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기 너무 힘들죠. 자기가 바라는 게 지금 자기가 노력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린대요. 너무 닿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성거리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허락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숨을 거둔 것처럼 자기도 자기 한 목숨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해서라도 바치고 싶다. 독립을 위해서.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희생의 상징이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이 암울한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가 정말 총을 든 것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펜으로 그는 독립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정말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에 못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많은 우리의 마음에 후대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별 해는 밤 너무 좋아하시죠? 다음 분. 네,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별의 눈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조차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1941년 11월 5일. 네, 감사합니다.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진짜. 벌써 지금 3분간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학에 아이 가기 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쓴 시예요. 11월인가 쓴 때 졸업을 앞두고 연희정문대 졸업을 앞두고 일본에서 쓴 시인데 이제 가을 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이제 시를 쓴 겁니다. 보시면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꿈을 쫓기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을 이렇게 보면서 추억, 사랑, 지나간 것들, 과거,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 네, 과거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프란시스 잠이랑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윤동주가 당시 좋아했던 이제 서양 시인 두 명입니다. 프란시스 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연이나 그런 풍경 같은 거를 되게 따뜻하게 노래했던 시인이었고 릴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성찰이나 고독, 윤동주와 아주 많이 상통을 했던 그러한 시인의 이름이고요. 넘어가면 여기 있죠.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일본에 있는데 어머니 만주에 있어요. 우리 되게 멀리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슬퍼요. 이런 걸 또 나타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독립이 되면 우리 아주 행복할 것이다. 희망적으로 우리나라 정말 희망적으로 잘 살 것이다. 이러한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굴복하지 않고 항상 희망, 항상 더 좋아질 거야. 항상 조선 독립할 거야. 이런 의지를 그 시에서 담아냈었던 것입니다. 네, 서시가 나왔습니다. 네, 벌써 약간 감탄 왔어요. 서시.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네, 11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서시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러 한참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작은 잘못 하나가 있다면 정말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동주가 이 시를 썼을 때 1917년생이잖아요. 17년생일 때 지금 1941년에 썼으면 나이가 그래봤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잘못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잘못했겠어요. 그쵸? 윤동주라는 이렇게 시를 쓴 사람 봤을 때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큰 잘못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자기 성찰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었나 이렇게 깊은 성찰을 하고 또 이렇게 내면적인 고뇌를 하고
그가 생각했을 땐 뭔가 제일 부끄러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했겠지만 윤동주라는 사람은 뭔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 성찰에 갇혀 있는 듯한 자기 성찰을 진짜 죽어라 한 시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찰도 했죠. 성찰도 했는데 그의 성찰은요 실천을 위한 성찰이었어요. 보시면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한 성찰인 거예요. 성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성찰을 위한 성찰이 아니라 그는 실천을 하기 위한 성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맨 마지막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를 위한, 타인을 위한 이런 게 먼저고 자기 희생이 먼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성찰에만 갇혔던 있던 사람이 아니고 실천을 지향했던 그리고 실천을 했던 그러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끄러움, 성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성찰에서 이런 걸 보면 진짜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첫 여름방학에 오빠가 귀향해서 교회고 어디고 여러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다닐 때 사각 모자를 안 쓰고 나가면 아버지는 냅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모자 쓰고 가라 하고요. 그러면 오빠는 마지못해 쓰고 나가서는 길에서 벗어서 담 안으로 던져버리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을 위한 자아성찰이었고 모든 주어가는 건 사랑을 위한 성찰이었고 또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를 못하였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여인을 보면 그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여름이 되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뭇잎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연희동 논밭에서 결실을 음미하면서 농부들과 사귀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도 이제 길에 보면 간간히 보이시는 폐 종이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혹은 뭐 고물상 가시는 나이 많이 드신 어른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같이 밀어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과 대화를 했대요. 자연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41년에 10몇 편의 시를, 19편의 시를 이렇게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시집을 먼저 내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좀 만류를 했어요. 일제 이렇게 좀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만류를 해서 이때는 좀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길에 결국 오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당시 창씨 개명을 안 하면 뭐 일본에 유학 가는 거 당연히 안 되고 진학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가서 식량백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생활이 불가능했던 거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히라누마 도주라고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참회록이라는 시를 또 쓰게 됩니다. 제목부터가 정말 너무 참회하는, 반성하는 그런 시인데 마이크를 누가 가지고 계시죠? 네, 참회록부터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회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인물이기에 이라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여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싸우지 마세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네, 감사합니다. 윤덕주의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제강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버린 수치스러운 내 자신을 나타낸 거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러니까 옛날 이미 지나간 그런 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쇠락해버린 이 조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바꿀 거면 나는 약간 왜 살지? 나는 그동안 뭘 바라고 살았을까? 이런 슬픔이 묻어있는 그러한 글이고, 아예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어느 운석 밑을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보통 윤동주의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희망적인데, 이 시는 정말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슬펐던 상황에서 썼던 시 같아요. 거의 희망적인 느낌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안 보이고 성찰과 후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창씨 개명을 왜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일본 유학길에 올랐는데 일본 유학길을 가서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 조선 유학생 민족주의 그룹이라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이제 정보 전달도, 독립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하고 어떤 조직적 활동을 좀 비밀리에, 이렇게 조선 한인들 청년들끼리 비밀리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갔던 대학에서는 이제 리셔대학에서는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그리고 도시샤 대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토 도시샤 대학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송몽규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독립을 위해서 이바지를 하려면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그 대학으로 가야 된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윤동주가 가장 좋아했던 시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한국시, 서양시 말고 백석 너무 좋죠. 다른 시인 있어. 정지용 누구 말씀하셨어요? 박수. 네, 정지용 시인이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도시아 대학 출신이었어요. 영어연구학과. 그래서 정지용 시인을 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원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도시아 대학으로 또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또 이렇게 이 시를 쓰게 돼요. 마이크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친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라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남매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따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나의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첫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쉽게 쓰여진 시가 정말 쉽게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가장 어렵게 쓰여진 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인 거죠. 정말 우리 조국은 이렇게 일제에게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보시면 유천방은 남의 나라, 내가 유학생활 하고 있는 이 일본의 남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명인 줄 알면서도 내가 시를 쓰는 게 내가 사명인데, 네, 그러면서도 참 이게 쉽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답답한 유튜브방, 답답한, 얼마나 작았겠어요. 큰 방에서 공부했어요. 굉장히 작은 방에서 공부를 했을 거고, 부모님 생각도 났겠죠. 학비 봉투, 부모님 생각도 났을 거고, 또 고독과,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있는 고독과 답답함, 그 와중에도 또 자기 성찰을 하고, 저는 이 마지막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전 여기서 정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스로 봤을 때 못났고 정말 내 상황 너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도 그립고, 그런데 그런 나와의 또 화해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 인정하고 좋은 날은 올 거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이제 저희 잠시 계속 일단 진행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유학생활을 하던 윤동주가 불량선인으로 나를 지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귀향길에 체포가 됩니다. 1943년 7월 14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인 청년들끼리 비밀리에 어떤 조직 활동을 했었다고.